아하, 정치권 관심 뉴스 경옥고 시간에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눌 텐데요. 정호김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경민 전 의원님도 함께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입니다. 2시면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을 모처럼 만에 또 합의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 극적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면 여야에 서로 양보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일단 두 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 의원님. 네, 일단 한 발자씩 뒤로 물러서 처음으로 이제 협치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네. 이벤트가 이제 벌어질 예정이고요. 또 지금 이태원 유족분들도 대체적으로 이제 동감을 하신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은 잘 통과가 되리라 보는데 과연 이제 오늘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아직 여야가 지금 합의를 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지금 예의주시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신 의원님은 지금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다 끝난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최상병 문제인데 이건 좀 얘기 자체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논란에 되는 건 뭔지 그것도 지금 얘기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예. 이게 3월 10일에 지난번에 이종석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발령이 나면서 사실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측면이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분노가 있지는 않았는데요. 대통령이 갑자기 이 핵심 관련자 중에 하나인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내면서 이거 뭔가 있구나.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지금 숨기고 싶은 게 있구나. 이것이 국방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내지는 대통령 본인까지도 관련된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대통령 본인입니다. 예. 그러면서 저도 유세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요. 국민들의 대부분이 최상병 특검법 똑바로 처리해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구사항입니다. 이래서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오늘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것이 총선 결과와 관련이 깊숙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 결국 국민들의 판단과 직결돼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서 이 문제를 허투루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예. 이변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결국은 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최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파행 우려도 있다라는 시선도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이태원 특별법까지는 처리한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고요. 그 이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은 일정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일정을 갑자기 올리려면 일정 변경 동의안을 올려서 그걸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정 변경 동의안을 올린다고 만약에 민주당이 결정을 하는 순간 이제 국회 본회의는 난장판이 돼버리겠죠. 예. 지금 어쨌든 오늘 오전까지 입장만 두고 봐서는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다 이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 두고는 입장이 확고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움직임이 파행이 되겠습니까?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태원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고 일정 변경 동의안을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태원 특별법 처리 전에 일정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논의가 있을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어제 뭐라 그러냐면은 민주당의 경우에는 최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할 기세로 얘기를 하고요.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면은 이태원 특별법 합의에 대해서도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길게 보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경직되게 고착화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렇게 이태원법 특별법 합의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습니다. 환영한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홍철호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이 국민들 눈물 있는 곳에 대통령이 계셔야 한다라는 조언을 했고 이를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홍철호 정무수석이 예. 그런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의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여론이나 언론을 향해서 대통령이 참모의 얘기를 듣는다. 이제 앞으로는 쓴소리도 들을 것이다라는 시그널로 아마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언론도 그렇고 여론도 굉장히 예민하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가면은 지난번에 왜 대통령이 이제부터 정치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강서구 보궐선거 때는 국민은 언제나 옳다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또 국민들 눈물 있는 곳에 대통령이 계셔야 된다라는 조언을 받아들였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대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는 눈물 있는 곳에 있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내지는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그럼 저때까지 정치 안 했다라는 걸 지금 자인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행동으로 뚜벅뚜벅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나름대로 이제 언론을 향해서 정무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나름대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인데 이 전략 자체가 수학이 아닌 산수 같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그 다차 방정식의 어떤 고도에 노련한 그런 모습으로 대통령의 활동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 의원님, 그 민주당은 어쨌든 본회의 개의의 키를 쥔 김진표 의장을 압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최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올리겠습니까? 김진표 의장은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일정을 먼저 합의를 해와라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뭐 굉장히 많은 욕설이 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상황에서도 김진표 의장이 아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이 원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원칙을 지킬 테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암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법안이 막 굉장히 양산되기 때문에 법안이라는 게 쉽게 통과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위를 통과해야 되고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이 상임위 소위에서 잡고 있는 것을 여당이나 야당이 넘어가는 방법이 패스트 트랙이거든요. 예. 근데 본회의는 이건 또 다른 또 그겁니다. 그래서 본회의 직회부 하는 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의장의 입장에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와서 의사 일정을 잡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의 입장은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의회주의자들도 뭐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는데 최상병 특검법만은 좀 예외를 둬서 김진표 의장이 적극 개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금방 설명드린 대로 총선 국면에서 최상병의 죽음도 한스럽지만 이걸 덮어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튀어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만은 좀 해주라라는 게 국민적 어떤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야 합의에만 기대지 말고 국회의장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이미 패스트 트랙을 거쳤습니다. 예. 작년 10월에 패스트 트랙에 올려서 이미 패스트 트랙 기한을 넘겨서 국회 본회의에서 언제든지 투표를 할 수 있을 만큼 그 성숙이 돼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 모든 야당들이 이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만은 좀 해주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국회의장이 이번에는 여야 합의만 기다리지 말고 여야 합의 기다리면 이건 백렬하청이거든요. 예, 예. 이렇게 해달라라는 게 사실은 그 국회 내외의 요구 사항입니다. 정치 문법을 좀 여쭙고 싶어요.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박지원 전 원장이 뭐 김진표 의장을 향해서 욕설을 하기도 했고요. 고민정 의원도 매우 직설적인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이런 게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영향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이 우리나라 입법부의 수준이 어떤지를 스스로 몸으로 입으로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쨌든 국회의장이 고구마같이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합의 정신이라는 거를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또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난번 영수회담을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공수처 수사로 지금 뭐 포렌식 끝나고 피의자가 지금 소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7월이 넘어가면은 그 증거가 인멸될 위험성도 있다라고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처장도 지금 일단 이제 임명 과정을 지금 밟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그런 그 차원에서 시한을 둬가지고 그 이상으로 지금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결국은 국회에서 특검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라든지 뭐 그렇게 대화를 해야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지금 여론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어쩌면 불가피한 정국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추정은 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리고 정치를 한두 해 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예 그 유튜브이긴 하지만은 거기다가 욕설을 하는 국회의장입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당장 국회 윤리에 어긋나는 사안으로 제재가 가야 될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함을 느껴요. 아마 그 굉장히 한국 정치에 대해서 너무 노련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해도 무방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까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해서 한국 정치판 가뜩이나 정치판에 대해서 뭐 정말 억울하게 개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 소리까지 하는데 이걸 더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상황으로 그것도 지금 그 연세도 깨끗이 노예한 정치인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담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2시가 되기 이제 30분 정도 남았거든요. 뭐 두 분은 또 현장에 계셨으니까 이렇게 본회의 개의 30분 정도 전이면은 보통은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뭐 대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원내가 돌아가는 상황은 사실 그 안에 앉아 있다고 그래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아마 극히 몇 사람 원내 지도부 내지는 당 지도부 몇 사람만 공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의원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조금 더 지나봐야 언론에 발표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좀 만약에 길게 본다고 치면은 뭐 거부권이나 재표결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21대 국회, 22대 국회 여당 내에서도 양상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21대에서 재표결까지 오늘 만약에 투표가 강행이 돼가지고 된다면은 21대 안에 이제 재표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21대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사실은 좀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투표로 봤을 때는 21대나 22대나 아마 국민의힘이 굉장히 점검을 세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재표결은 완전히 비밀리에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현재 공개적으로 최상병 특검은 좀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국힘당 의원들이 몇 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신가요?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가 얼마나 그 국민의 정서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그 몇몇 과정에서
그 여론이 지금 그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일련의 상황을 또 야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속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요. 이거는 21대에 안 되더라도 22대가 되면은 아마 자율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고자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생기리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통해서 최대한 수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애초에 이것도 쾌도난마로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장기화돼 가지고선 사실은 뭐 정부나 대통령실에 유리할 것이 별로 없는 사안이었고 또 총선 때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대사로 임명함으로써 문제를 더 키운 측면이 크죠.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여야 상황도 살펴봐야 할 텐데 저희 광고 듣고 와서 2부로 넘어가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슈앤피플 2부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경옥고 신경민 전 의원, 정호김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국민의힘입니다. 일단 원내대표 경선 한 차례 연기를 했고요. 그동안은 뭐 자원자가 전혀 없다가 송석준 의원이 오늘 처음으로 원내대표 선거에 공개 도전장을 냈습니다. 정 의원님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이철규 의원은 그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높아졌다.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안팎으로 국민의힘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의 전대 룰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 또 원내대표도 가장 어려운 시점에서 지금 원내대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자기 목소리와 소신을 그 표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예를 든다면은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좀 더 그 친윤이 아니라고 친윤의 색채가 엷은 비윤이라고 일컬어지는 뭐 윤상현이라든지 김재섭, 김태호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송석준 의원은 잘 모르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사람들 외에는 다 이런저런 이유로 친윤에 가까운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친윤이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이철규 의원이 그 당면해야 되는 그런 반발보다는 좀 완충적인 그런 그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마 당과 그다음에 대통령실 간의 어떤 그런 그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자기 의지인지 어떤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금 그 원내대표로 나가겠다라고 나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신 의원님, 뭐 송석준 의원 뭐 친윤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지역색 같은 부분도 이 원내대표에 있어서 기준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수도권에서 3선한 중진 의원이고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된다면 영남당의 도로 영남당의 이미지를 벗을 수 있다라는 기대도 좀 섞이겠습니까? 글쎄 그것 때문에 이제 이분이 됐겠죠. 만약에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그 배경이 뭐 곧 밝혀질 텐데 예. 이제 수도권이라는 부분이 많이 작동을 했고 친윤 색깔이 조금 덜한 분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삼선까지 하고 저하고도 의정 그게 겹치는데 전혀 제가 이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재감이 없는 분이고 예. 언론에서도 별로 안 나타난 걸로 봐서는 굉장히 조용한 분 아닌가 싶고요. 관료 출신이죠. 이제 이런 분이 이제 된다면 뭐 가정이니까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이철규 의원은 일단은 접은 걸로 보이고요. 선언도 안 했으니까 접은 게 아니고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예. 본인은 난 선언한 적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댕기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뭐 이 카드로서는 이미 끝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고요. 예. 결국 국회에 그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직접 대결의 장으로 될 거다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마 치열하게 붙을 것 같고 소란할 것 같다는
예측이 들어요. 아마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눈치를 조금 봐왔다고 할 수 있는 뭐 다른 의원들 혹은 지금 뭐 이름도 몇 명 나옵니다. 추경호, 성일종 등등 경선이 될 가능성도 있나요? 이 사람들이 나온다면은 그 의원들이 뽑고 경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 조금 전에 송석준 의원이 수도권이라고는 하나 3선을 했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도 그 험지냐 아니면은 텃밭이냐에 따라서 인식도 다르고 경향도 다르거든요. 예. 그런데 이천이라는 지역은 험지라고 볼 수는 없는 지역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여가 TK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상징적으로라도 당 지도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구축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돌고 돌아서 이제 송석준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마찬가지로 송석준 의원의 이 선언 회견 자리도 2시에 예정이 돼 있어서 그 자리에서 또 어떤 얘기 나오는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목을 받는 게 이제 차기 전당대회에 누가 출마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유승민 의원이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요. 안철수, 나경원 의원 등도 거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예. 총선에 대패한 집권당이거든요. 그런데 뭐 원내대표 얘기도 우리가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정도 되면 뭐 누구 책임이다 해가면서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당의 진로는 무엇이며에 대해서 정말 목에 핏줄이 서도록 논쟁이 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와중에 그 결론을 얻어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원내대표도 아무도 안 하고 있고 이철규 의원 혼자서만 손을 들어서 그냥 그대로 가는 듯 싶다가 그 내외의 반발 특히 참 그 주목할 만한 일은요. 친윤이라고 불리우는 요번에 당선된 여성 의원 강남 3구에 예. 그 사람이 자기 SNS에 이철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표출하면서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이 과정. 그러면서 대통령은 거리 두기를 한다 뭐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당대표와 관련해서도 일단 관리형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특히 관리형이든 혁신형이든 그럼 전대로는 여전히 당원 100%냐. 그럼 당원 100%면은 과연 그 당원 100%에 대해서 누가 지금 그 영향력을 쥐고 있는가. 예. 물론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본인이 그 소위 당권에 도전할 의지에 대해서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예. 그렇다고 확실히 나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뭐 나경원, 안철수 의원 얘기도 나오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당대표에 출마하느냐의 여부라든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최상병과 관련한 특검에 대해서 생각이 지금 마치도 햄리처럼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가 결론을 못 내린 것 같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 전당대회도 그렇고 역동적인 모습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의장을 뽑는 일도 그렇고 민주당 내부도 그렇고 정말 민주당이라는 민주라는 말을 쓸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구도이면은 오히려 지금 그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은 물론 패배에 대한 그런 그 수습 차원에서도 그렇겠지만은 정말 민주적으로 다원적으로 당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를 오히려 더 드러내면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근데 그걸 얼마나 보여줄지 저도 지금 궁금한 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발언을 두고 지금 해석이 나오는 게 결국은 룰이 결정되는 걸 보고 뭐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 당원 100% 룰은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애초에 바뀐 것이 아마 박근혜 비대위원장 내지는 대표였을 때 바뀌면서 50대 50이었다가 또 뭐 30대 70이 되기도 하고 70대 30이 되기도 하고 완전 100% 민심을 반영하기도 하다가 100% 당심으로 바뀐 사례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당원 100%로 한다 그래갖고 당신과 민심이 다르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성찰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전국 정당이잖아요. 전국 정당인데 민심만 추리는 거하고 당심 추리는 거하고 이게 결과치가 다르게 나온다면은 분명히 성찰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당심이라는 현실 파악이 이루어졌다면은 전대루를 바꿔서라도 국민을 향해서 뭔가 호소하고 그다음에 지지를 견인하는 그래서 저는 당 전대루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쪽 흐름도 살펴봐야겠는데요.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를 했고요. 찬반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될 예정인데 무리가 없을까요, 심의원님? 네, 지금 별다른 얘기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요. 무리 없이 그냥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느냐 하는 지적은 당 내외에서 나오죠. 예. 지금 비명행사로 상징이 됐던 공천이 끝났고 이제 당직 순서거든요. 이제 그 첫 번째가 원내대표고 그 다음이 대표고 또 국회직도 의장, 부의장이 있고 상임위원장, 간사가 있는데 예. 아마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의 명심으로 공천, 당직, 국회직이 일사불란하게 쭉 간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당 내외의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예측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현재 원내대표뿐만 아니고 국회의장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회의장도 거의 명심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은 지금 분위기거든요. 예. 부의장도 이제 하나를 해야 되고 곧 이제 상임위원장하고 간사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좀 공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친명횡재라는 게 이제 거의 공천과 당직과 국회직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들이 당내에 있습니다. 물론 예. 우려의 목소리보다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목소리가 훨씬 큰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 와중에 지금 박지원 당선인의 그 욕설 파동이 나왔는데 예. 저는 이분이 방송 중인지 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즉각 사과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은 아마 국회의장에 지금 선언을 안 했지만 예.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회의장을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추미애 당선인이 지금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걸로 봐서는 내가 이 정도는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박지원 당선인이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의장도 물론 명심이 좌지우지하겠지만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 연임 관련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해 봤을 때. 아니 그 연임하지 않아도 예. 본인 맘대로 지금 운영되는 당 아닌가? 저 개인 생각입니까 이게? 그런데다가 더 흥미로운 게요. 당내에 찬성 기류가 많대요. 그러니까는 당대표가 연임도 하고 또 원내대표가 추대도 될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찬성 기류가 많다라는 것이 지금 당대표가 당을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이다라는 그런 필요성이라기보다는 권력이 집중돼 있으니까 전부 지금 박수 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어요. 근데 과연 이러한 그 당 구조를 가지고 당이 역동적인 목소리를 그리고 이제 상대가 이제 정부이면서 집권당이잖아요. 국민의힘이잖아요. 아무리 국민의힘이 지금 총선에서 패배해가지고 지금 거의 허덕이는 수준이라고 하지만은요. 요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대통령 지지도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도가 나오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론은 어떻게 보면 저는 준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요번에는 확실하게 심판하겠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을 심판하겠다 하지만 그게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걸 여론조사로 보면은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데도 마치도 지금 그 국민으로부터 175석을 받았고 야권이 연대하면 192석이나 되니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는 오만함이 지금 막 이렇게 스멀스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역시도 언젠가는 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심판 대상이 될 거예요. 불과 2년 전에 지방선거 할 때요. 완전히 그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준다 해가지고선 국민의힘이 거의 몰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딱 2년 만에 총선에서 이렇게 심판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 국민 여론 이것을 그 정말 유권자들을 두려워한다면은 이렇게 연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연임하고 그다음에 의장도 입맛에 맞는 사람 뽑아서 입법부를 독식하고 이런 행동은 안 하겠죠. 아무래도 뭐 오만함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뭐 총선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좀 선명성을 드러내는 그런 분위기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가 원내대표가 되면 첫 일성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제일 큰 현안이 정권 심판이었고요. 정권 심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에 굉장히 주요한 부분이 디올백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도이치모터스가 이제 아마 그 비슷비슷한 비중일 텐데 예.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상병 특검법 다음으로 뭘 해야 되냐라고 물으면은 아마 김건희 특검법일 겁니다. 그래서 박찬대 지금 이제 내일 해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뭐 될 것이 지금 거의 분명하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요. 지금 총선의 민심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이 궤도로 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가 뭐 조국 혁신당이 추진 중인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신중론이었다면 민주당 내에서 큰 틀에서 합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 법률까지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탄력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민주당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있다. 그 우선순위를 가만히 보면 대통령과 영부인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과 일정 정도 협조를 하면서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범야권 연석회의라든지 또는 그 조국 혁신당을 위해서 교섭단체의 수를 조정해 줄 생각이 별로 없어요. 물론 몇몇 의원들 사이에서는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적 관측을 하도록 유도하는 일련의 발언들이 나오지만은 저는 이게 구체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조국 대표가 주장하는 한동훈 특검법이 과연 적실성 있게 효과를 발휘하느냐는 상당히 그 연구 검토가 필요할 거예요. 그 내용 속에 보면은 그 자녀의 입시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그 고발 사주 문제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 결국 나중에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항소를 포기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상당한 준비를 할 거예요. 법적 준비를. 그래서 민주당이 섣불리 이것을 그 조국 혁신당과 함께 건드렸다가 한동훈 인사청문회와 같은 그런 어떤 패착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준비를 하거나 또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옆으로 두거나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박찬대 이제 원내대표 될 사람이죠. 예. 이 경우는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정치적 발언을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30초 남았는데 오늘 신 의원님 발언이 조금 적었던 것 같아서 그 기자회견에서 관전 포인트 짧게 20초 어떤 거 꼭 나와야 한다 혹은 봐야 한다 있습니까? 부인 문제 반드시 직설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고요. 기자들도 이거 질문에 의무가 있으니까요.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KBS 특별대담에서 나왔던 것과 같은 그런 두리뭉술한 답변이 아니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얘기가 분명하게 안 나오고 그냥 적당히 넘어간다면 기자들이나 대통령이나 직무유기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로 예고가 되고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이 얘기 말씀해 주신 내용이 포함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호김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피플이었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